2024년 6월 10일 새벽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아침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공기는 황해의 짭짤한 습기와 대한민국 최대 교역항 특유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냉동 탑차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끈기 있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육중한 엔진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안내방송 소리가 뒤섞여 항구에 익숙하고도 복잡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 소란스러운 차량 행렬 사이로 양쪽 측면에 안성식품이라는 친환경 식품 회사의 로고가 선명한 대형 흰색 냉동 탑차 한 대가 세관 검사장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절차를 밟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이 화물은 검역을 마친 무항생제 돼지고기로 중국 웨이하이 시장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다. 무역계약서부터 동물 검역 증명서, 세금 계산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부 서류는 완벽하고 명확하며 합법적이었다. 이론적으로 이는 신속 통관이 가능한 녹색 통로 화물이었다. 하지만 이 화물 서류는 그날 세관 특별조사팀의 팀장인 박진우 주무관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다. 박 주무관은 항만 세관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다. 희끗희끗한 그의 머리카락과 돋보기 안경 너머의 눈은 어떤 범죄자도 감히 속일 수 없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시선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수치들을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수천 건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단련된 직업적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안성식품의 트럭이 주차된 검사장으로 직접 향했다. 운전기사는 고위급 세관 공무원이 직접 검사에 나선 것을 보고는 살짝 놀란 듯 감추기 어려운 긴장한 표정을 스치듯 내비쳤다. 안녕하십니까? 박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느 회사 화물입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예, 안성식품 화물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돼지고기를 싣고 중국 웨이하이로 갑니다. 운전기사는 다소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박 주무관은 트럭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냉동 컨테이너의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 내부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예, 영하 25도입니다. 박 주무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영하 25도. 일반적인 냉동 돼지고기를 보관하는 데는 영하 18도만 유지해도 충분한 기준이었다. 온도를 그보다 더 낮추는 것은 보존 효과를 크게 높이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연료만 낭비하는 꼴이었다. 경제성을 따지는 기업이라면 절대 이런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더 특별한 것, 부패 과정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 더 깊은 냉동이 필요한 것을 보관하려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베테랑 세관원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문을 살짝 열어서 확인 좀 합시다. 그는 차분하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운전기사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아, 화물이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열면 온도가 변해서 상품 품질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집니다. 박 주무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이 화물 전체를 정밀 검사를 위해 억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달은 운전기사는 마지못해 차에 올라가 특수 절단기로 봉인줄을 끊고 육중한 금속문을 살짝 열었다. 즉시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 냉기와 함께 나온 것은 냉동 돼지고기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아니었다. 대신 훨씬 더 역하고 불쾌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화학약품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아주 기이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어떤 동물의 냄새와도 다른 비린내였다. 온갖 종류의 화물 냄새에 익숙한 박 주무관은 즉시 그 차이를 알아차렸다. 그의 코는 어떤 기계보다도 예민했다. 그는 젊은 세관원에게 손짓하여 특수 손전 등으로 내부를 비추게 했다. 불빛 아래 수백 개의 분홍빛 돼지 도체가 철제 선반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모습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깊숙한 구석 몇 군데에 고기 선반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진 커다란 흰색 스티로폼 상자들이 그의 눈에 띄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한 화물 배치였다. 의심은 이제 정점에 달했다. 박 주무관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 화물 통관을 즉시 보류하시오.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전체 정밀검사를 실시할 테니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오시오. 명령이 떨어지자
검사장은 즉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트럭은 별도의 구역으로 옮겨졌고 조사팀의 모든 인력이 동원되었다.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리자 냉기와 기이한 냄새가 역하게 쏟아져 나왔다. 마스크를 쓴 세관원들조차 메스꺼움을 느꼈다. 돼지 노체들이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세관원들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그들은 흰색 스티로폼 상자들을 밖으로 꺼냈다. 상자들은 꽤 가벼웠고 뚜껑에는 흘려쓴 중국어 몇 자가 적혀 있었다. 이 상자들은 뭡니까? 박 주무관이 2명의 직원에게 연행된 채 곁에 서 있던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예, 그건 돼지 내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진공 포장 기술로 포장한 추가 품목입니다. 운전기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젊은 세관원 한 명이 칼로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투명 비닐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내부의 물체에 단단히 밀착되도록 꼼꼼하게 진공 포장되어 있었다. 각 봉지에는 심장, 간 또는 돼지 신장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조직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매우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짙은 붉은색이었다. 팀장님, 돼지 내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급 품목이라 포장을 꼼꼼히 한 모양입니다. 젊은 직원이 다소 안도하며 말했다. 대부분의 팀원들도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며 동의했다. 포장 방식이 생소하긴 했지만 합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박 주무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장갑을 끼고 신장처럼 보이는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 하나를 직접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수십 년간 온갖 화물을 접해온 그의 눈은 경험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이 돼지 신장은 평소보다 크기가 약간 더 컸다. 더 중요한 것은 냉동 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더 선명한 붉은빛을 띠었고 투명한 비닐 너머로 보이는 표면의 엽개바지 구조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천 개의 돼지 신장과는 복잡하고 미묘하게 달랐다. 오싹한 한기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포장된 봉지를 코 가까이 가져갔다. 비닐 한 겹을 사이에 두고도 그는 그 기이한 비린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침묵에 주위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젊은 직원들도 상사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부침장을 돌아보며 모든 검사 활동을 중단시키고 이 구역 전체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 운전기사는 별도의 신문실로 이송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상자를 열었던 젊은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자네, 이 상자에서 아무거나 봉지 하나를 꺼내서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속검사실로 가져가게 종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의뢰해. 내 생각에 이건 돼지 내장이 아닌 것 같네. 인천항 세관조사팀 사무실의 침묵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박진우 주무관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창밖먼 곳을 응시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증거물 샘플이 신속검사를 위해 보내진 지 거의 1시간이 지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신중한 업무 절차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끔찍한 예감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긴장으로 가득 찬 기다림의 1시간이었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다. 박 주무관은 첫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경악과 다급함이 섞인 수의과학검역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드립니다, 팀장님. 예비 DNA 검사 결과 그 비닐봉지 속 조직 샘플은 돼지의 것이 아닙니다. DNA 구조 분석 결과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DNA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박 주무관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그의 손이 수화기를 꽉 쥐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저 친환경 돼지고기 화물 뒤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무역 사기나 동물 내장 밀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의 신체를 상품으로 거래하는 극악무도하고 중대한 형사사건이었다. 즉시 모든 증거물과 결과를 봉인하시오. 박 주무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시오.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직통으로 긴급 전화가 연결되었다. 초기 의심 단계부터 DNA 검사 결과까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보고되었다. 사건의 극도의 심각성과 국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한 경찰청장은
즉시 최정예 수사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특별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결단력과 날카로운 사고로 명성이 높은 광역수사대장 이민혁 총경이 이 사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수사팀의 첫 번째 목표가 정해졌다. 안성식품 유한회사와 그 대표인 최민준 대표에 대한 소환 명령은 신속하고 기습적으로 집행되었다. 형사들이 회사 본사에 들이닥쳤을 때 4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 외모를 한 최민준은 극도로 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경찰청 조사실에서 그는 완벽할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과 회사가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다. 형사님들, 이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최민준은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안성식품은 항상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왔고 검역 절차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아마도 운송 과정에서 도박 중독자인 김 기사가 외부의 나쁜 놈들과 짜고 밀수품을 차에 숨긴 것 같습니다. 부디 경찰이 김 기사를 엄중히 조사해서 저희 회사의 명예를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최민준은 사업자 등록증, 회사 실적 자료, 그리고 최근의 수출 계약서 전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안성식품은 설립된 지 약 2년 된 신생기업으로 모든 법적 서류를 갖추고 있었으며 심지어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몇 차례 표창까지 받은 상태였다. 최민준이 그려낸 시나리오는 매우 그럴듯했으며 모든 책임을 운전기사라는 단일 꼬리에 떠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민혁 총경과 수사관들은 그 완벽한 위장술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한 팀이 최 대표를 계속 신문하는 동안 다른 경제범죄수사팀은 지난 6개월간 안성식품의 모든 자금 흐름과 재무 활동을 분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거짓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팀장님 보고입니다. 한 경제팀 형사가 수사회의에서 보고했다. 안성식품의 장부에 아주 큰 이상점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돼지고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것은 그들이 신고한 세후 순이익이 그 엄청난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금이 인위적으로 주입된 흔적이 보입니다. 거래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자 금융 전문가들은 정교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안성식품은 홍콩과 마카오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속적으로 송금받았다. 돈을 받은 직후 거의 즉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회사 계좌에서 수많은 소액 거래를 통해 인출되었다. 이 거래들은 회사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그 형사가 결론 내렸다. 돼지고기 수출 매출은 더러운 돈을 합법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짜 이익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성식품은 명백히 위장회사입니다. 이 정보는 수사팀의 판단을 확고하게 뒷받침했다. 동시에 운전기사 김 씨에 대한 신문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완강히 버텼다. 하지만 항구에서의 비정상적인 통화 기록과 긴장된 태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자신이 운반한 것이 단순한 밀수품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심리적 압박감에 결국 그는 무너졌다. 형사님, 저는 그 안에 사람 내장이 들어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 씨가 떨며 자백했다. 그저 특별한 화물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이 화물을 운반할 때마다 평소 월급의 10배인 현금이 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최 대표가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화물은 어디서 받았나? 회사 본사에서 받았나? 이 총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김 씨가 실토했다. 특별 화물이 있을 때마다 최 대표는 다른 번호로 제게 전화해서 회사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남동공단 외곽에 한 냉동 창고로 가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곳은 아주 외진 곳이고 주변은 온통 버려진 양식장뿐입니다. 김 씨의 진술은 수사팀이 찾고 있던 황금 열쇠였다. 이는 안성식품이 공식적인 활동 외에 비밀스러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시 이 비밀 냉동 창고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음 날 새벽, 이 총경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수십 명의 형사와 경찰 기동대원들이 김 씨가 지목한 창고 지역을 비밀리에 포위했다. 그곳은 황량한 습지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창고로 간판도 경비원도 없었다. 진입 명령이 떨어지자 경찰력이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들이닥쳤다.
양철문이 박살나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적막한 공간이 드러났다. 창고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구역은 일반적인 냉동 돼지고기 상자들이 쌓여 있어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열문으로 분리된 안쪽 깊숙한 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수십 개의 커다란 흰색 스티로폼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전부 중국어로 라벨이 붙은 대형 상자들이 있었고 어떤 수입 서류나 증명서도 없었다. 화학 약품 냄새와 그 특유의 비린내가 진동했다. 박 주무관이 항구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과학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스티로폼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드라이아이스에 담긴 채 진공 포장된 사람의 장기들이 들어있었다. 다른 상자들을 수색하자 수술용 칼, 집게, 녹는 실과 같은 다량의 의료 도구와 특히 수백 개의 혈액팩, 그리고 전문 보존 용액병들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이곳은 단순한 중간 창고가 아니라 소비지로 보내기 전에 물품을 처리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운전기사의 진술 앞에 최민준 대표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안성식품이 밀수 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세워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시인했다. 그는 자신은 표면적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일 뿐이며 진짜 배후에는 감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세력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사건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수사팀은 범죄 조직의 첫 번째 껍질을 성공적으로 벗겨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안성식품과 이 창고는 단지 중간 유통 및 운송 단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장기들, 이 상품의 근원은 어디인가? 누가 초기 수확 단계를 수행할 만큼의 전문 지식과 잔인함을 가졌는가? 수사지휘본부에서 이민혁 총경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안성식품이라는 글자 밑에 줄을 긋고 그 옆 빈칸으로 큰 화살표를 그린 뒤 새로운 질문을 적어 넣었다. 운송과 자금은 밝혀졌다. 하지만 이것들, 그는 진공 포장된 장기 사진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것들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 전문적인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 다음 수사 방향은 도살자를 찾아라. 이민혁 총경의 명령은 완전히 새롭고도 험난한 수사의 방향을 열었다. 의료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신중함, 비밀 유지, 그리고 고도의 수사 기법을 요구했다. 자칫 작은 실수 하나가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자극하여 그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형사들과 보건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이 꾸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인천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사설 의료기관을 가려내는 것이었다. 리스트는 점차 좁혀졌고 복잡한 수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과 전문 병원들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곧 한 이름이 제1의 용의자로 떠올랐다. 의사 황동진, 55세. 황동진은 한때 대형 병원에서 근무했던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으나 몇 년 전 시내 중심가에 화려한 개인 병원을 개업했다. 표면적으로 황동진의 병원은 신뢰받는 곳이었지만 뒷골목 세계와 형사들의 정보망을 통해서는 황동진이라는 이름이 종종 어두운 소문과 함께 언급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조폭들의 칼부림으로 인한 상처를 신고 없이 처리해주는 불법 수술을 기꺼이 해주며 지역의 거물급 조폭들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황동진 의사의 신상 정보가 즉시 이 총경의 책상 위에 올랐다. 동시에 경제범죄수사팀도 이 의사의 재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병원에 신고된 매출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황동진이 소유한 여러 고급 부동산과 거액의 씀씀이는 그의 합법적인 수입을 훨씬 초과했다. 출처불명의 거액 현금이 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가 빠르게 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모든 정황이 이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 총경은 판단했다. 하지만 소문과 재정 의혹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어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 황동진의 병원에 대한 비밀 감시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들이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 노점상 등으로 위장하여 병원 주변 곳곳에 24시간 잠복했다. 낮 동안 병원은 환자들로 붐비며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밤에 장막이 내리자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밤 11시 이후 병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시간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합차들이 조용히 후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 차례 기록했다. 이 차들과 함께 온 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치고 몽롱해 보이는 젊은 남성들을 부축하거나 거의 들다시피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환자처럼 보였지만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았다. 서너 시간이 지난 후 그 차들은 다시 떠났고 황동진은 보통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퇴근했다. 형사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분명히 황동진의 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그곳은 범죄 활동이 벌어지는 또 다른 장소로 변모했다.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자 수사팀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황동진 의사의 병원과 자택 전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로부터 발부되었다. 6월 중순의 어느 날 새벽, 황동진이 피곤한 밤샘 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갈래의 형사들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황동진은 자택 현관에서 어떤 반응도 할 틈 없이 즉시 제압당했다. 동시에 더 큰 규모의 수사팀이 전문 장비를 갖추고 병원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압수수색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일반 진료에 사용되는 병원의 1층과 2층에서는 최신 의료 장비 외에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경은 진짜 비밀이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건물 설계도에 주목했다. 지하실과 위층들 사이의 사용 면적에 비합리적인 차이가 있었다. 마치 지하실의 넓은 공간이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 같았다. 한참을 수색한 끝에 형사들은 지하실 의료 비품 창고의 한쪽 벽이 최근에 새로 세워진 흔적이 있음을 발견했다. 두드려 보니 텅 빈 소리가 났다. 이 총경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했다. 부숴! IMA! 석고보드 벽이 순식간에 부서지자 그 뒤로 전자 잠금 장치로 잠긴 견고한 철문이 나타났다. 과학수사팀이 잠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데 거의 30분이 걸렸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매우 정교하게 숨겨진 완벽한 수술실이었다. 모든 장비는 최신식이었다. 유압식 수술대, 고출력, 조명, 마취기, 심박 감시 장치, 그리고 조직 보관을 위한 전문 냉동고까지. 벽은 두꺼운 방음제로 덮여 있어 어떤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었다. 의료용 냉장고 안에는 여러 혈액형의 혈액팩 수십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수술 도구대 위에는 여러 개의 수술용 칼과 집게에 마른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차가운 보존 용액이 담긴 금속 용기 안에서 수사관들은 마치 상품처럼 조심스럽게 포장된 사람의 신장 한 개와 간 한 개를 발견했다. 조사실에서 감시 영상과 사진, 특히 비밀 수술실에서 발견된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들 앞에 황동진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그것이 예비 수술실이며 그 장기들은 과학 연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총경이 문신을 한 조폭들이 창백한 얼굴로 거의 의식을 잃은 젊은 남성을 부축해 전날 밤 후문으로 병원에 들어오는 CCTV 영상을 틀자 황동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정합니다. 황동진이 온몸을 떨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수술실은 제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무슨 수술? 누구의 장기를 적출했나? 이 총경이 몰아붙였다. 황동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범죄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바로 이 조직의 의료 담당 도살자였다. 자신의 뛰어난 기술로 그는 의뢰받은 대로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깨끗하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성공적인 수술 한 건당 그는 엄청난 거액을 받았다. 탐욕이 재능 있는 의사를 악마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누가 당신에게 피해자들을 데려왔나? 총책은 누구인가? 이 총경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황동진은 자신의 윗선을 불었다. 제게 물건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연결한 사람은 칼자국 박입니다. 본명은 박태수입니다. 박태수, 별명 칼자국박. 이 이름은 인천지방경찰청 형사들에게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공공질서 문란, 상해, 도박장 개설 등 화려한 전과 기록을 가진 악명 높은 거물급 조폭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박태수는 갑자기 손을 씻고 은둔 생활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로 개과천선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의사 황동진에게서 막 정보를 입수한 수사팀은
박태수가 전혀 개과천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더 정교하고 은밀하며 수익이 몇 배나 높은 다른 범죄 영역, 즉 사람의 신체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이었다. 즉시 칼자국 박과 그의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정보원들은 박태수가 현재 인천항 인근에 한 버려진 창고를 위장해 대규모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이곳이 바로 박태수가 자신의 범죄 조직에 상품을 공급하는 원천이자 본거지였다. 그들의 범죄 수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서서히 그려졌다. 박태수의 희생자들은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납치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의 희생자들은 바로 자신의 발로 도박장에 걸어 들어와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린 절박한 도박꾼들이었다.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정교한 사기 도박 기술을 사용하는 동시에 도박장 현장에서 살인적인 이율로 사체를 빌려주었다. 일단 발을 들인 도박꾼들은 평생 갚지 못할 거액의 빚더미에 빠르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채무자가 완전히 지불 능력을 상실했을 때 칼자국 박이 나타났다. 그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때리거나 빚 독촉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탈출구를 제시했다. 빚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는 것. 문신을 한 부하들의 위협과 빚으로 인한 절망감 앞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명을 한 후 그들은 감금되어 주문을 기다리다가 의사 황동진의 비밀 수술실로 이송되어 처리되었다. 이러한 범죄 방식은 지극히 잔인했지만 동시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것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기증자로 둔갑시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도박장을 급습할 수 없다. 이 총경이 수사회의에서 말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도박꾼들과 현장의 잔챙이 몇 명만 잡을 수 있을 뿐이다. 칼자국 박과 주범들은 빠르게 도망칠 것이다. 장기 매매에 대한 증거는 인멸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태수 뒤에 있는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감하고도 위험천만한 결정이 내려졌다. 적의 소굴로 잠입수사관을 투입하는 것.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위해 선택된 인물은 강력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 중 한 명인 강지훈 경감이었다. 그는 수년간 위장 잠입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전력이 있었다. 단 이틀 만에 강 경감을 위한 완벽한 위장 신분이 만들어졌다. 그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도박에 빠져 파산한 김 사장으로 변신했다. 빚을 피해 도망다니며 한탕을 노리기 위해 인천의 큰 도박장을 찾아온 신세였다. 남루한 옷차림과 절망에 빠진 사람, 특유의 불안하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김 사장은 쉽게 박태수의 도박장에 섞여 들어갔다. 도박장은 수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낡은 창고에 자리 잡고 있었고 수십 명의 험악한 부하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아는 담배 연기와 돈 냄새로 자욱했다. 수백 명의 도박꾼들이 바카라, 홀덤 등 각종 도박판에서 정신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고함과 욕설, 칩이 부딪히는 소리가 혼란스럽고 마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 사장으로 위장한 강 경감은 계획을 시작했다. 그는 어설프지만 돈에 굶주린 초보 도박꾼 행세를 했다. 계속해서 돈을 잃었지만 잃을수록 더 집요하게 매달렸다. 하룻밤 만에 그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자본금은 모두 사라졌다. 예상대로 도박장의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돈 다 떨어졌어, 형씨. 내가 좀 도와줄까?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첫 번째 돈을 빌려 다시 도박에 뛰어들었고 계속해서 잃었다. 일주일 만에 조작된 도박판과 그 자신의 완벽한 연기 덕분에 김 사장은 거액의 채무자가 되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빚이 5억 원에 육박하면서 그는 공식적으로 칼자국박의 표적이 되었다. 그 과정 내내 강 경감은 단지 돈을 잃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비밀 카메라처럼 도박장 내부의 모든 활동을 기록했다. 그는 주동자들, 운영 규칙, 그리고 특히 채무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파악했다. 며칠에 한 번꼴로 돈을 모두 잃은 도박꾼이 창고 끝에 있는 별실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 그들은 다시는 도박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비밀리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부하들이 월미도의 한 작업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들었다. 채무자들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그곳으로 이송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사람을 운반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2대의 승합차 번호를 기억했다. 빚이 충분히 불어났을 때 강 경감의 기회가 왔다.
그는 박태수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그 별실로 들어갔다. 그의 맞은편에는 얼굴에 길고 흉측한 흉터가 있는 네모난 얼굴의 박태수가 앉아 있었다. 어이, 동생, 나한테 빚이 5억이야. 박태수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할 셈이지? 김 사장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척했다.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여기선 외상 없어. 박태수가 비웃었다. 하지만 네가 빚을 갚을 다른 길을 하나 알려줄 순 있지. 아주 빠르고 몸도 편한 방법이야. 박태수는 타이핑된 종이 한 장을 그에게 밀었다. 제목은 장기 기증 자발적 동의서였다. 바로 이 순간이 강경감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곧 그들의 마지막 소굴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그는 2명의 부하에게 연행되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밀어 넣어졌다. 차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캄캄한 차 안에서 강경감은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비밀리에 신발 밑창에 숨겨둔 초소형 전화기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활성화하고 미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단 몇 글자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위험과 수사팀 전체를 향한 행동 명령이 담겨 있었다. 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소는 월미도 작업장. 암호화된 행동 명령이 전달되었다.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이민혁 총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지휘본부의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부대 위치로 이동, 검거작전 지금 즉시 개시한다. 15분도 채 안 되어 막강한 병력이 동원되었다. 강력계 최정예 형사, 중무장한 경찰 기동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의료팀을 포함한 100여 명의 경찰관들이 비밀리에 본부를 떠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월미도를 향해 진격했다. 명령은 명확했다. 잠입요원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고 범죄 조직 전원을 소탕하며 단 한 명의 도주도 허용하지 말 것. 한편 버려진 작업장에서 강지훈 경감은 자신의 경력 중 가장 긴박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승합차에서 밀려난 후 그와 다른 3명의 불쌍한 채무자들은 넓고 축축하며 더러운 방으로 몰아넣어졌다. 이곳의 공기는 진한 피비린내와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방 안에는 칼자국박이 낡은 철제 책상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4명의 먹잇감을 훑었다. 그의 옆에는 막 도착한 의사 황동진이 서 있었다. 늙은 의사는 고무장갑을 끼고 섬뜩할 정도로 평온하게 자신의 번쩍이는 수술도구 세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물건들 상태는 다 괜찮아 보이나? 박태수가 탁한 목소리로 물었다. 좋아. 황동진이 희생자들을 마치 도축업자가 가축을 훑어보듯 한 바퀴 둘러본 후 짤막하게 대답했다. 혈액 샘플, 예비 검사 결과 모두 주문과 일치해 오늘 밤 2건은 처리할 수 있겠어. 그 대화를 들은 다른 3남자는 나무십처럼 떨며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비참한 운명을 깨달았다. 강 경감은 속으로는 극도의 긴장 상태였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절망적인 인물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다. 그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이 범죄 소굴의 모든 얼굴과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 애썼다. 밖에서는 짙은 어둠이 경찰력의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각 팀의 형사들은 소리 없이 접근하여 작업장 주변을 겹겹이 포위했다. 모든 출입구와 심지어 가장 작은 오솔길까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상공으로 날아올라 지휘 차량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고, 이를 통해 이 총경은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팀장님 보고입니다. 내부 14명 확인. 인질 4명은 본 건물의 억류 중. 박태수와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동쪽 구역에 있습니다. 한 형사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이 총경은 시계를 보았다. 때가 되었다. 모든 공격조 주목. 그의 목소리가 모든 대원의 이어폰에 울려 퍼졌다. 5, 4, 3, 2, 1, 진입. 명령이 끝나자마자 모든 방향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은신처에서 일제히 튀어나왔다. 방탄 방패와 총으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원들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작업장의 정문과 후문은 특수 폭약의 위력으로 산산조각 났다. 안에 있던 박태수와 부하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소굴이 이토록 순식간에 공격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손머리 위로 올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위압적인 목소리에 이어 수많은 공포탄 소리와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범인들을 덮쳤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 강지훈 경감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부하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어 유도기술로 쓰러뜨리고 그의 손에 있던 단검을 빼앗았다. 모두 엎드려 그는 소리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칼자국 박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본능으로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혈로를 뚫기 위해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견고한 방패를 든 3명의 기동대원이 그에게 돌진하여 쇠 파이프를 쳐내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차가운 수갑이 악명 높은 조폭의 손목에 채워졌다. 의사왕동진은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항복했다. 작업장 안의 범인 14명 전원이 체포되었고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 3명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무사히 구출되었다. 급습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조사실에서 모든 증거물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된 박태수는 자신의 조폭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노련한 범죄자답게 그는 쉽게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탈출구나 최소한의 감형을 받을 길을 모색했다. 몇 시간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도박장은 내 것이고 채무자들을 잡아가둔 것도 내가 지시했습니다. 황 의사를 끌어들인 것도 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이 총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방패막이, 한국에서 모든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하고 수익의 40%를 받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배우는 누구인가? 이 총경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박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이름을 불면 법보다 더 끔찍한 세력의 보복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보복과 사형 선고 사이에서 그는 사는 길을 택했다.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가 흥정했다. 법은 협조하는 사람을 보호한다. 이 총경이 대답했다. 박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결심했다. 나는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 나와 황 의사를 모두 조종하고 한국의 공급책부터 중국의 소비시장까지 전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한태석입니다. 한태석. 칼자국박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수사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이름은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한태석, 50세. 그는 국경 지역의 부동산 및 물류업계에서 유명한 거물이었다. 한태석의 겉모습은 성공하고 세련된 사업가였고 자선 활동에도 자주 참여했다. 그 누구도 자선 사업가의 이미지 뒤에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 조직 중 하나를 이끄는 냉혈한 거물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민혁 총경은 자신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태석은 박태수 같은 길거리 조폭도 황동진 같은 탐욕스러운 지식인도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범죄의 설계자였고 모든 흔적을 감출 수 있는 충분한 돈, 권력, 그리고 교활함을 가진 자였다. 박태수와 그의 소굴 전체가 소탕된 직후 수사팀은 한태석이 분명히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주하려 할 것이었다. 한태석에 대한 특별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가 소유한 회사들의 모든 움직임, 은행 계좌, 그리고 그의 측근 관계들이 모두 감시망에 올랐다. 그리고 예상대로 단 3일 후 중요한 정보가 보고되었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태석이 사실은 비밀리에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영종도의 한 개인 별장에 숨어 있으며 20일 밤 해상을 통해 밀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물검거 계획이 단 몇 시간 만에 수립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최정예 인력 전체가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동원되었다. 영종도에서 국경지역으로 이어지는 모든 용로와 해로에 촘촘한 그물망이 쳐졌다. 2014년 6월 20일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뒤덮었다. 밤 10시경 형사들은 한태석의 별장에서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나와 인근 항구 쪽으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목표물 출현, 추격 명령이 내려졌다. 잠복해 있던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수 오토바이들이 일제히 출동하여 옥죄는 포위망을 형성했다. 노예한 한태석은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고 SUV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해안 도로를 질주했다. 숨막히는 밤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한태석의 모든 탈출로는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 그의 차가 바다로 이어지는 외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경찰 기동대의 특수차량 세대가 튀어나와 그의 앞길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궁지에 몰린 한태석의 SUV는 방향을 잃고 보호 난간에 처박혔다. 경찰력이 순식간에 쇄도했다. 한태석은 차에서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고 오직 차갑고 도끼 어린 눈빛만이 가득했다. 마지막 주범, 범죄 조직의 거물이 마침내 법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조사실에서 한태석은 다른 공범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당황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평온하게 인정했다. 사업가의 사고방식으로 한태석은 자신의 범죄 공급망 전체를 냉정하게 설명했다. 그는 사람의 장기를 암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특수 상품으로 여겼다. 박태수의 도박장은 원자재인 채무자들을 채굴하는 구역이었고 의사 황동진은 가공 부서장이었으며 안성식품은 물류 및 수출입 부서였다. 그는 수년간 완벽하게 작동하는 범죄 제국을 건설했고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태석의 무감각한 태도는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2024년 9월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제인신 및 장기 밀매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 규모와 잔혹성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다. 사건의 중대성과 증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은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법원 주변은 긴장과 분노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법정안, 거물 한태석부터 조폭 박태수, 의사 황동진, 위장 대표 최민준에 이르기까지 범죄 조직의 주범들이 모두 피고인석에 서서 법의 심판을 마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고 곧 선고될 형량에 대한 불안과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한태석의 지휘 아래 박태수가 도박장으로 채무자를 만들고 황동진이 병원을 인간 도살장으로 바꾸고 안성식품이 화물을 국경 너머로 운송하는 완벽하고 비인간적인 범죄 공급망을 낱낱이 파헤쳤다. 피고인 신문은 매우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박태수와 황동진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순순히 인정하며 한태석이 모든 것을 지휘한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한태석 자신은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 그는 자신은 단지 박태수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일 뿐이며 박태수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교활함은 재판부를 속일 수 없었다. 안성식품을 통한 정교한 자금 세탁 흐름, 한태석과 박태수 사이의 지시통화 녹취록, 그리고 다른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 등 수많은 증거가 제시되었다. 견고한 증거의 벽 앞에서 그의 모든 부인은 어리석게만 들렸다. 검사는 최종 논고에서 이 사건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인륜을 짓밟은 극도로 잔인한 조직적 국제 범죄임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끝없는 탐욕 때문에 동족을 상품으로 만들어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더 이상 인간의 행위가 아니므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개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각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격한 판결이었다. 재판장은 단호하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피고인 한태석, 본 범죄 조직의 주범으로서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지휘했으며 극도의 도덕적 타락을 보이고 국제적 조직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극심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태수, 적극적인 실행범으로서 직접 도박장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 감금하는 등 범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동진, 의료지식을 악용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배반하여 직접 피해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최민준, 운전기사,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법정의 깊은 침묵 속에서 선고되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친환경 돼지고기 사건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장기 밀매 조직 중 하나를 완전히 소탕하고 많은 피해자를 구출했으며 사회의 평온을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탐욕이 모든 것을 가릴 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끔찍한 교훈과 경고를 남겼다. 성공한 사업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사이의 경계가 때로는 얼마나 허무하게 얇은지를 보여주었다.